세차장 입구에 있는 오리지널 아메리칸 마슬입니다. 이게 일이 생겨도 엔진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할 건데, 플레이마우스, 차 모델 이름은 플레이마우스인데 차종이 뭐지? 쉘인가 포든가. 야, 그래도 오토네. 오토 나름대로 튜닝도 나름대로 마무리 괜찮네. 안에 저 보니까 게이지 같은 게 튜닝 게이지네. 뒷 타이어 한번 보십시오. 내 차 타이어보다 더 광폭이다. 텍사스 넘버. 보험은 완료된 게네. 90년도 11월까지 밖에 안 돼 있는 건데 이 도로에 올라가지는 못하는 차네. 지금 뭐 보험이 완료된 차입니다. 로드러너. 차 메이커가 어디 건지 모르겠네. 쉐비가, 포드가. 이런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차만 딱 보면은 어디 거 몇 년산, 몇 기통 뭐 다 아시더라고요. 플레이마우스 로드러너 383이라고 딱 이 뭐 엔진 모델인가 뭐 하여튼 적어놨네. 그놈의 성조기는 미국과 아이라카면 뭐 한장하겠네. 얘들 성조기를 두 개나 뜩 달아놓고. 아무튼 세차장 앞에 입구에 대놓은 아메리칸 마슬. 옛날 한 80년대 7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던 그런 차죠 이게. 아, 여기 그래도 나름대로 손세차를 하네. 여기 그래도 뭐야 2명밖에 없어갖고 세차를 제대로 하겠나 싶었더만은 여기도 세차 꼼꼼하게 나름대로 잘합니다. 손세차로 쫙 해제끼네. 좋았어. 세차를 마쳤습니다. 세차장 영수증이고요. 80달러. 추르 앤 주엘라 altogether 80 bucks.
$80 결제하고 출발을 해봅니다. 우리 노랭이가 다시 노란 빛깔을 되찾았습니다. 아우, 씻고 나니까 내가 다 개운하다. 세차장 나름대로 잘하네. 나는 프랜차이즈 아니고 시골에 그냥 시골에 자그만하게 있어가지고 뭐 잘하겠나 싶었더만은 그래도 두 명이서 꼼꼼하게 염치게 잘 시켜주네. 일단 소금기 제거가 목적이었으니까 소정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제가 겪어본 경험만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들도 다양하게 많겠죠. 근데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트럭 회사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리스 오퍼레이터 요거 하기 그 전에는 트럭 회사를 딱 세 군데 있었네요. 한 5년 동안 세 군데 딱 있었는데, 맨 처음 플랫베드 그 회사가 정말 운이 좋았죠. 아무것도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 회사는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였고요. 캐나다 운송 노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처럼 화물연대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수 노조가 따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에어 캐나다, 그러니까 항공, CN 캐나다 내셔널, 그러니까 캐나다 철도, 그리고 CP 캐나다 퍼시픽. 여기는 CN하고 CP라는 그 철도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다 국영인지 하나는 개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CN하고 CP, 그러니까 항공, 철도, 그리고 육상은 트럭이죠. 세 개가 묶어가지고 운수 노조를 이렇게 딱 결성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제가 10년 넘게 살면서 운수 노조 차원에서 파업을 하거나 어떤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하거나 그런 거는 못 봤고요. 그런데 트럭 회사들이 노조 가입 비율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저조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2011년도인가 12년도 그때 우연하게 그 매스컴에서 그 잡지에서 대충 보니까 캐나다의 트럭 회사 수천 개나 안 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게요. 근데 제법 덩치가 제법 있는 트럭 회사 중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그때 6개인가 7개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더 가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그 드라이버는 노조의 의무 가입입니다. 노조 가입서 하나 쓰고 노조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는 들어가면은 경력이 있든 초보자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받는 데는 한 4박 5일도 받고 하는데 보통 2박 3일 내지 3박 4일 정도는 받거든요. 인클래스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데 첫날 첫 교시는 회사 역사, 그리고 아무튼 그래 쭉쭉쭉 가르쳐주고 이제 그 둘째 날부터는 실제 실무에 적합한 거, 그 플랫베드 같으면 플랫베드에 관련된 그런 교육 책자, 그리고 아워 오브 서비스 운행 시간에 대한 그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지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자기들 회사 나름대로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딱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을 다 시키고 그래 하거든요. 마지막 시간에는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노조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 회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관리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교실에 못 들어옵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문도 딱 끌어 잠가 버립니다. 문도 딱 끌어 잠가 버리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 노조원들, 그러니까 노조 가입 신청서를 쓴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들에게만 딱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자, 그때 노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노조 그 관련 책자도 하나 줍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어떤 권리에 대해서 그런 걸 쫙 이렇게 책자도 조그만한 걸 한 개 내주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만에 하나 내가 그러니까 드라이브 너희들이 일을 뭐 못하는 거나 안 그러면은 하기 싫은데 회사에서 자꾸 억지로 강요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뉴욕에 정말 가기 싫다, 가기 싫은데 계속 니한테 뉴욕으로 가라고 이렇게 뭐 배차를 계속 이렇게 준다. 그럴 때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라. 거부를 했는데도,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너를 갖다가 그쪽으로 보낼 때는 노조에다 일단 신고를 하랍니다.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 신고하는데 그 신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신고 서류에 보면은 내 이름도 적는 단이 없습니다. 그냥 신고 사유, 매달 며칠 날 어떠한 이유로 이래갖고, 만일에 나는 뉴욕을 가기 싫다고 회사에다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계속 나를 뉴욕에 보낸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나는 요번에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 하루만 쉬고 계속 일을 나가라고 한다. 어떤 뭐 그런 게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노조에다 신고를 하라 그럽니다. 이름도 적지 말고 익명으로 신고만 하면은, 이름을 적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불이익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겠죠. 해놓으면은 2박 3일 안으로 노조에서 조사원이 그 회사로 딱 이렇게 파견이 됩니다. 노조 애들이 한번 들어와고 파견을 뜬다 그러면 회사들 바짝 긴장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겠죠. 그리고 뭐 임금 수당이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시에는 뭐 그런 것도 신고를 하면은 다시 다 찾아주고, 그때 노조비는 한 달에 $50가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무튼 뭐 뭐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고 매년 6월달 되면은 임금 협상을 노조원들을 그 대신해가지고 전체 캐나다 그러니까 트럭 회사들, 여기는 그 최저임금이 주별로 소득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럭커들도 따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뭐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는 월등히 많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교육은 안 받았는데 임금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것도 임금도 각 주별로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제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저는 그때 마니토바에서 일할 때는 그때 2007년 2008년 그때 시급이 21불 22불 그랬고, 알버타 가서 일하면은 알버타는 또 알버타 프리미엄이라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알버타가 그때 시급이 $24인가 $26인가 그렇게 나왔고, 알버타 프리미엄까지 하면은 27달러인가 $28 가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조에 가입됐으면 좋습니다. 그 자기들이 매년 6월달에 임금 협상을 노조원을 대신해서 하는데, 최소 임금 인상분이 그러니까 전년도 물가 인상분에서 한 1-20% 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항상 임금 인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거든요. 임금 인상이 되면은 6월 말이나 되면은 각 그 노조원들 각 그 개별로 이렇게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우리가 올해는 뭐 이렇게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얼마가 됐다. 그리 하면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임금 협상이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급분이 7월달 되면 싹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나름대로 뭐 괜찮더라고요. 노조에 가입돼 있는 회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3주, 그러니까 365일 안에 3주의 휴가를 내가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가는 내가 그러니까 내 휴가 일정에 맞추면 되겠죠. 나는 뭐 요번에 뭐 한국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3주 플러스 한 일주 돼갖고 한 4주 정도 갔다 올 거다 그러면은 나머지 1주는 페이가 안 되겠죠. 3주는 유급 휴가입니다. 그래서 기본금에 딱 책정해가지고 하루 8시간 이래가지고 그렇게 페이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1주는 이제 무급이죠. 자기가 이제 3주까지가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써도 되고 1주씩 3번을 1년에 3번에 나눠 갖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1주 반 이래가지고 1년에 뭐 2번을 써도 되겠고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트럭 회사뿐만 아니고 노조에 가입되는 트럭 회사뿐만 아니고 일반 개별적으로 다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노동법으로 3주 휴가는 아마 보장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유급이냐 무급이냐 그 차이일 건데 캐나다는 월급제 그러니까 셀러리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노동자의 아마 70~80% 이상이 전부 다 시급일 겁니다. 시급이고 하물며 저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시급이 많습니다. 시급이 많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사무실에 크게 뭐 기술 없이 그냥 뭐 일반 사무직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무직 그런 사람들은 페이도 굉장히 박합니다. 차라리 그런 거 할 바에야 노가다 판에 가가지고 막노동 판에 가가지고 막노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페이가 좋습니다. 여기 한국 같으면은 뭐 엊그제 한국에 계신 어느 형님하고도 이런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은행원 그러면은 그냥 평생 직장 아닙니까? 그죠? 은행에 정규직으로 딱 입사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막 동네 잔치까지 벌리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원들도 한 몇 달 있다 가보면 맨날 보면 바뀝니다. 그 은행 뭐 지점장이나 뭐 매니저 그런 사람들만 안 바뀌고 있을 뿐이지 그 밑에 뭐 은행 그 텔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주 바뀌어요. 뭐 은행도 그냥 뭐 자기가 그냥 뭐 다닐 만큼 다니다가 뭐 또 그냥 간두고 싶으면 그냥 간둬버리고 아무튼 뭐 그러더라고 얘들은요. 뭐 꼭 은행을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조금 그런데 제가 이제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원들도 어떤 은행원은 아마 시급제가 있을 겁니다. 셀러리맨이라는 개념이 여기는 없죠. 시급이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한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그 타임카드 딱 이렇게 넣고 그 기계에다 넣고 시간 딱 이렇게 뭐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퇴근할 때까지 딱 이렇게 식은 그 시간만 계산해 가지고 딱 일한 만큼만 딱딱 이렇게 페이를 딱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아마 주 40시간일 겁니다. 여기도 캐나다도 주 40시간에 아마 오버타임이 아마 오버타임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트럭 회사들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오버타임이다 그래 하는데 오버타임도 계산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거는 뭐 기본적인 노동법에 가입되어 있는 거니까 노조에 가입되어 있든 가입되어 있지 않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따르고 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룰인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하루에 8시간을 무조건 따집니다.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하면은 월요일날 내가 12시간을 일을 했다 그러면은 8시간은 오버타임이 들어가고 8시간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근무고 4시간이 오버타임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뭐 월요일만 계산해 갖고 따로 페이를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는 2주 그러니까 뭐 바이위클리 그 뭐 포트나이트로 해가지고 급여를 주로 받는데 어떤 회사는 뭐 위클리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보면은 뭐 바이위클리가 많죠. 그 월급 명시에서 보면은 월요일 날 오버타임 4시간이 무조건 계산이 돼 갖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은 주 40시간을 우선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12시간을 일을 하고 그 다음 날 일을 하고 화요일 날 10시간 수요일 날 10시간 그러면 총 32시간이죠. 목요일 날
8시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목요일날 만약 8시간만 하고 퇴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버타임이 하나도 페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다 채우고 난 그 다음부터는 오버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10시간을 한다 그런 것 같으면은 10시간 전체가 오버타임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기업주나 사장 입장에서 이미 이 사람이 40시간을 다 채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일부터 나와가지고 일하는 건 무조건 1.5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선 막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 40시간만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일거리를 안 줄 수가 있겠죠. 아무튼 막 그렇게 뭐 나쁘게 마음을 의도를 먹고 자기가 일 시킬 것만 딱 시키고 뭐 페이를 좀 이렇게 더 해야 될 때는 일을 안 주고 뭐 그런 사람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아니 있겠습니까? 그죠? 그 뭐 그 법이라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런 허점이나 그 뭐 제도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고, 뭐 나라에서는 뭐 정책을 만들면은 일반 시민들은 뭐 대책을 만든다고 하여튼 그런 식의 말도 있듯이, 이게 노조가 가입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은 주로 그런 식의 오버타임 계산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주 40시간을 채우든 못 채우든 하루 8시간 규정을 먼저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12시간 일하면 월요일날 4시간 오버타임, 화요일날 8시간 일하면 8시간, 수요일날 10시간 일하면 2시간 오버타임, 목요일날 10시간 일하면은 10시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오버타임, 그러니까 8시간 오버되는 거는 그냥 오버타임을 한 거는 그러니까 월급 면세시에 페이로 딱딱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는 회사가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대우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너니까 뭐 시간이 다 써가지고 타임 리셋을 하거나 그럴 때는 트럭스탑에서 앉아가지고 차에서 뭐 숙식 해결하면서 36시간이나 미국에서는 34시간 동안 뭐 차에서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리셋하고 그러는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요 와이오밍 랄라미에서 내가 딱 도착해갖고 나는 더 이상 못 움직인다, 시간 다 썼다, 타임 리셋 필요하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 정확한 위치 불러달라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파일럿 트럭스탑이다 그러면은 그 트럭스탑에서 제일 가까운 호텔을 회사에서 딱 이렇게 섭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예약 잡고 페이 다 하고 나면은 걔한테 이성으로 메시지가 오거든요. 무슨 호텔에 예약됐으니까 거기 가서 리셋해라. 노조에 가입된 회사 같은 경우는 일 트립 나와서 시간 리셋도 전부 호텔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시간 리셋하는 과정에도 하루에 8시간씩 페이가 꼬박꼬박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노조 회비 월 $50 내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노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휴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여기 그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 따로 없습니다. 뭐 주로 휴가철이라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연말이죠. 크리스마스 끼고 연말 연시 그때들 많이 이렇게 휴가들을 많이 갑니다. 날이 춥다 보니까 라스베가스나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텍사스 같은 저렇게 따뜻한 남쪽으로 많이 이동하죠. 전부 플로리다나 그런데. 그래서 연말에 다 돼가지고 저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전화 그런데 담당자 좀 바꿔주라 그러면 담당자가 없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담당자 어디 갔노 그러면 전부 휴가 갔다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연말 되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참 한국 공무원들 진짜 시스템 잘 해놓은 겁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한국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뭐 그 정부에다 시정을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 일단은 그렇게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캐나다 여기 그 공무원들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의료 시스템은 그냥 아프느니 차라리 그냥 죽겠다 하는 하여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의료 시스템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에 이야기 잠깐 하기로 하고요. 그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연말 되면은. 제가 그거 기억하는 게 예전에 이 영주권 나올 때가 돼가지고 연말이나 되면은 분명히 말이 있을 건데 싶어갖고 그 영주권 지금 진행 절차 좀 안다고 저 CIC 저 오타와에 있는 CIC에 전화를 걸었더만은 전화 연결도 뭐 짧게 기다리면 30분입니다. 1시간은 예사로 전화기 들고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스피커폰 놔놓고 나는 내대로 이렇게 딴 일하고 있습니다. 딴 일하고 있다 저쪽에서 이제 전화 받아갖고 헬로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전화기 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노하우가 생기더라고. 야들한테 너무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한국 같아 보십시오. 어디 관공서에 전화 걸었는데 그 민원인이 그렇게 전화 한 통 하려고 1시간씩 기다리고 그랬다.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 관공서 아마 불이 나도 불이 날 거다. 1시간 넘게 하여튼 기다려가지고 담당자 바꿔주라고 했는데도 그 담당자가 없을 확률이 많더라고요. 연말에는 어디 가는데 그러면 일단 휴가 가갖고 1월 한 뭐 둘째 주나 되면 올 거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